그러니까 애플 하면 잡스라는 공식이 있고, 그러니까 애플을 이야기하는 잡스를 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 돌아가신 14년 동안 변화 없는 애플을 보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게 애플의 가장 큰 약점, 혁신의 부재라고 좀. 팀 쿡이요. 이러한 이제 리쇼어링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애플의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인상은 아마 받아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엔 그 뒤에 이어지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늦었어. 우리 방향 이거야라고 하면 차라리 그게 애플답지 않을까요? 빅테크의 CEO들이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 대해서 좀 상상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그리고 세계를 바꾼 기술의 명가.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기업 하면 역시 애플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형으로 좀 통용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은 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했던 과거의 리즈 시절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인데, 혁신하면 이제 애플이 아니라 오히려 테슬라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혁신 DNA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빛이 조금 바라긴 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속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애플 뮤지엄 엄대흥 관장,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고태훈 본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고태훈 본부장님이 이제 업계에 워낙 관록이 있으신 분이라 많이들 아실 텐데, 엄대흥 관장님, 애플 뮤지엄 관장님이시거든요. 네. 좀 생소하기도 한데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91년부터 애플 세일즈를 시작해가지고, 애플 세일즈. 그러다가 한 대 두 대 모았던 게 이제 집안에 가득 채우게 됐어요. 걔네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박물관을 만드는 길밖에 없었어요. 박물관을 개설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재해 놓으신 거네요. 대규모가 아니라 제 그래서 사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진정한 애플 덕후가 아니면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박물관을 이제 건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집하다 보면 그게 네. 최종 목표가 되더라고요. 수집한 김에 많은 분들한테 공개해서 네. 같이 좀 이런 것들을 향유해 보자. 맞습니다. 근데 뭐 수지 타산이 좀 맞는가요? 어떠신가요? 10년 동안은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 무료로. 최근에 이제 좀 옮겨가지고 이제 유료로 해볼까 하고 새로 이전을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거의 봉사 활동 하신 거예요? 네, 잘한 애플의 결정이죠. 어떤 흥망성쇠를 함께 하신 산 증인이 아니실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플 덕후 그리고 우리 주식 덕후 두 분 모시고서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사라진 애플의 혁신을 찾아서. 애플의 혁신이 끝났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애플 역사의 산 증인이신 관장님, 애플 덕후로서 이거에 대해서 좀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끝나진 않았다. 다만 혁신이 이제 현재 없다. 현재는 없다. 네, 끝나진 않았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좀 빛이 바랬다라는 의견을 좀 표현하시는데, 아까 어떻게 말씀한 대로 생각하세요? 애플은 후발주자이긴 한데 길을 먼저 내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AI 쪽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건 아마 애플의 폐쇄적인 플랫폼 때문이지 않을까. AI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많이 필요한 게 빅데이터잖아요. 당연히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유리해요. 근데 애플처럼 폐쇄적인 플랫폼의 기업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죠. 헤게모니를 갖고 오지 못했을 그렇죠.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내가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면 애플이 다른 방법으로 뭐 M&A나 뭐 하게 되는데, 애플이 추구하는 어떤 뭐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고 고유의 어떤 정서가 있는데, 그걸 개방하는 순간 애플은 어찌 보면 무너질 수밖에. 그게 30년 전에 한 번 있었죠. 30년 전에. 윈도우가 막 출시가 되고 네네. 애플이 시장을 뺏길 때 맥클로널이라 해가지고 애플 OS를 풀어요. 시장은 더 잠식해요. 네. 그래서 96년쯤 되면 애플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다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애플도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유지했던 그거를 포기하면 AI에 조금 다가갈 수는 있는 반면에 애플 거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굉장히 같아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혁신의 키를 네. 뭘로 갖고 갈지도 조금 네. 아직까지는 좀 아리송한. 제가 하나는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우리 고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은 관장님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찮지만 앱등이로서 앱등이시네요. 굉장히 예전부터 애플 디바이스를 열심히 써왔고 뭐 주식을 하기 전에도 뭐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그런 키노트들을 항상 챙겨보면서 WWDC 챙겨봐왔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애플의 혁신이 지금 현재는 안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의 혁신은 항상 이미 있는 기술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친화적으로 전달하느냐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인데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B2B 기업들, 지금은 기업 단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개발이 지난 한 2, 3년간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B2C로 가서 소비자가 한 달에 2, 3만 원을 내면서 쓸만한 AI 서비스로는 아직 자리 잡은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오픈 AI가 챗GPT가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지만 구글의 제미나이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국엔 내년에 나오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떤 B2C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이 계속될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 AI에서 밀려날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확실히 혁신성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데 뭐 2007년에 아이폰, 2010년에 아이패드, 2015년에 애플워치, 2016년에 에어팟, 그 다음에 2020년에 저는 M1 맥북도 엄청난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웨어로 보여줬던 것들이 2024년에 비전 프로까지는 나왔는데 비전 프로가 그렇게까지 반향을 못 일으키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이클에서는 혁신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국면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B2C AI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혁신적인 아이템이 한동안 좀 보이지 않았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애플이 가장 잘하는 거 B2C 서비스 이쪽에서 수익성 이런 것들이 AI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렇고 애플 사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죠. 그러면서 명실상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잘 나가던 이 애플 최근 주가를 보면은 조금 씁쓸합니다. MS라든가 엔비디아에 밀리면서 3조 달러의 지위도 무너진 상황인데 이렇게 1위를 내준 이유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예, 저는 뭐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의 부재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그 최대치를 찍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플랫하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별로는 역성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면에 보면 2등, 3등으로 올라와서 1등, 2등으로 치고 올라간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그렇죠. 매출액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계속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보는 건 당연히 파이낸셜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출과 이익이 정체한 애플에 대한 한계가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문제겠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매출 중심으로 넘어가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하겠다라는 선언을 팀 쿡이 2016년에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서비스 매출 비중이 한 10%였는데 그걸 20%까지 올리겠다라고 4년 안에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게 16년이고 그 이후로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 2016년에는 10배 초반이었습니다. 포워드 PER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대략 한 27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30배까지도 올라갔던 상황인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통한 밸류에이션 상승도 어느 정도는 목에 찬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S&P 500 시장 PER이 20배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프리미엄을 충분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없다. 그리고 EPS로 끌어올릴 수 없다. 그러면 사실 그 시총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다른 기업들은 탑라인 그로스며 이익 그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아무래도 기업 가치 측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매출과 뭐 순이익단도 같이 동시에 이제 정체되면서 사실 애플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어떤 투자 스탠스는 이제 성장주로서의 기대 가치일 텐데 성장주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의문이 제기가 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배당이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 이런 주주 친화적인 환원 정책으로 또 옮겨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에 이어서 이제 팀 쿡이 이제 2010년 이후에 경영자 자리에 오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배당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부터 주주환원 정책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라든가 경쟁 제품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좀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제는 성장주라기보다는 과감한 주주환원을 통해서 주가 부양에 나서는 모습도 좀 나오면서 뭔가 좀 큰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 회가 또 열릴 텐데 이 뚜렷한 AI 혁신이 공개될지 사실 좀 아리송하기도 해서 팀쿡 CEO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리의 개선된 버전이 아직 어떤 일정한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을 두고 뭐 AI 지각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AI 시장에서 완전히 좀 뒤처진 것이 맞는지, 시장이 좀 성숙하고 완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후발주자의 어떤 그 투자 스탠스를 취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한 어떤 기업적인 문화 때문에 다소 폐쇄적인.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들은 연결과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적으로 거기에 애플이 뛰어든 다음에 애플 또한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즘 MCP로 해서 AI끼리 내가 이 그림을 그린 AI가 뭐 언어를 불러오고 언어가 이종간 교배처럼 그렇게 이제 AI가 되고 있는데, 애플이 만약에 똑같은 뭐 지금의 AI 어떤 걸 내놓는다 하면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원치 않을 거고, 아까 말한 그렇게 한다면은 애플이란 색깔이 없어질 뿐더러 아까 말한 주식 내려간 이유는 애플이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1, 2등이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그렇다고 뭐 이전보다 매출이 뭐 엄청 내려가지는 않았고 뭐 잠깐 조금 내려간 정도이면 1, 2가 AI를 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애플이 계속 1등이었을 그 딜레마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에서도 하고 있는 문제라. 지금 6월 달에 WWDC에서도 크게 AI 관련 내세울 만한 게 없지 않을까. 아까 다른 기업을 합병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년에 어떤 방향을 새로 잡는다든지,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우리 이거 하겠어라든지, 그러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과 똑같은 AI 경쟁은 이미 더 쳐졌는데 그걸 이제 따라 한다는 건 말이 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애플 덕후시다 보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시장은 AI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혁신적인 어떤 무브먼트가 시장을 선점하고 또 리딩하고 있는데,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새로운 하드웨어를 이제 출시하면서 그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하드웨어와 경향이 소프트웨어를 있었거든요. 같이 가지는 기업이 더문데도 이게 아마 비전도 비싼 가격이긴 한데 아마 소프트웨어 부저가 좀 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빨리 개발자를 모았던 것처럼 비전도 그런 게 좀 더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게 딱 아까 90년대 존스 클리가 PDA 내놓은 시점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I 시장에서 좀 뒤처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AI 시장에서 확실히 좀 뒤처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그 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이 너무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챗GPT와 관련돼서 그런 이제 LLM 모델을 얘기했던 게 불과 2년 전인데 그게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언어 모델이었고 그 중간에는 에이전틱 AI였고 올해 CES에서 젠슨 왕이 얘기했던 건 피지컬 AI거든요. 이거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영역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시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성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걸 나갈 수 있는 디바이스가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카플레이 울트라 버전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자동차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까지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각생 관점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이전틱 AI의 모습이 시리가 2011년에 발표했던 그 모습이랑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지금까지 14년을 지나는 시간 동안 특별한 발전이 없었다라는 건 시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를 찾아서 농담을 하고 뭐 검색을 할 거냐, 아니면 GPT를 찾아서 검색을 하고 제미나이를 찾아서 검색할 거냐.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건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던 그 MCP 측면이 되게 중요한데, 애플은 결국엔 그 지위를 갖고 싶은 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미나이도 쓸 수 있고 GPT도 쓸 수 있고 클라우드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모델이든 잘 개발돼서 올라온 모델을 내가 선택해서 쓰고자 하는 그 포지션을 갖고 싶어서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너무 또 오랜 시간 바라보다 보면 그들에게 주도권을 뺏겨버리니까 좀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게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거에서 좀 잘 대처를 해서 MCP로 나간다면, 에이전트가 애플 디바이스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지위 유지가 가능할 텐데, 다른 걸 저희가 쓰기 시작한다면, 뭐 오픈 AI 요번에 그 조너던 아이브가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디바이스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엔 스마트폰 화면을 안 보고 우리가 말하는 거, 이런 마이크 같은 디바이스나 글라스 같은 디바이스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아이폰인지 뭔지 사실 상관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인터페이스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애플이 정말 주장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예. 2010년 이후에 이제 시리 이후에 혁신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AI 지각생은 좀 맞는 것 같다. 네, 그건 좀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시점이 잡스님이 돌아가신 이후라서 더더욱 그렇죠. 네. 혁신의 느낌이 많이 희석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애플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전 디자이너가 세운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오픈 AI부터 사들이면서 AI를 전면에 이제 앞세웠던 구글. 화웨이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체 칩과 운영 체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을 때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모바일 스텝 온칩을 선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폰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해서 애플을 혁신적으로 따라잡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 전면전을 이렇게 선포하는 경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애플 AI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질문 주신 부분에 약간 연결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와 구글 같은 미국의 빅테크 진영과 지금 중국 기업들은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 진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가 제일 먼저 맞닿는 플랫폼을 본인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구글은 검색을 하게 되는 디바이스 문제가 아니라 제미나이가 전면에 서서 나가려고 하는 거고 오픈 AI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경쟁에서 애플이 뒤로 처지게 되면 좀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M1 칩셋을 굉장히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M1 칩셋을 처음 개발하면서 옛날부터 얘기는 항상 나왔었는데 ARM 베이스로 애플이 자체 칩셋을 해서 노트북을 할 거고 자체 통신칩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인텔에서 통신 부분도 인수해왔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 그게 현실화가 잘 안 되다가 2020년에 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M1 칩셋을 딱 발표를 하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다 따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다 자체 칩 소비자용 칩을 하고 있는 거고 샤오미나 화웨이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애플이 좀 보여준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따라가는 건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결국엔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거. 왜냐하면 화웨이는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플랫폼을 본인이 갖고 외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샤오미는 자기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화웨이나 샤오미나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지컬 AI에서 뭔가 모습을 못 보여주면 확실히 그 다음부터는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의 경쟁이 좀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적인 경쟁이라면 중국 빅테크와의 경쟁은 하드웨어적인 기기 경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여전히 뭐 자체 칩 개발의 어떤 그 역량, 애플이 압도적이라는 데는 의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도전이 굉장히 거세서 그렇죠. 애플의 혁신,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혁신 이꼬르 곧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거의 근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애플의 빛나는 역사, 반짝반짝 빛났던 그 황금 시기 결국 스티브 잡스가 CEO로 있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팀 쿡 CEO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애플 과연 어떻게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내년이 애플 5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스가 어쨌든 애플에 머무르고 있는 걸 대충 하니까 한 24, 5년?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스가 있을 때는 올라가다가 잡스가 없어지면 수평을 가다가 내지는 떨어지다가 잡스가 복귀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평을 2011년 돌아가신 이후 지금 14년째 폰의 변경이라고 커지고 제품의 다양성밖에 없거든요. 84년도에 맥킨토시가 나오고 90년대까지 시장을 이끌면서 90년대 MS 윈도우에서 제품이 오기 전까지는 적은 숫자로 수익을 극대화했는데 경쟁자가 나오니까 아주 많은 모델들을 많이 출시해버려요. 그럼 당연히 애플은 개발 비용과 물류 비용과 등등으로 해서 판매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수요가 MS로 넘어가 버리고 IBM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아마 스티브 잡스가 창의적이라면 그 사람은 딱 경영자인 분 같아요. 그래서 주주, 수익, 회사 하여튼 그게 우선인 거. 좀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존 스크리런 사장을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모시고 올 때도 그분은 펩시콜라를 그 정도 경영자 수준으로서 올려놓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IT 기업으로 왔을 때 어떤 그 접목하는 부분이 안 맞았기 때문에
쫓아내려다 쫓겨난 그 시기 때문에 결국은 팀쿡도 지금 현재는 1등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매출 수익 이상이 없었고 그럼 경영자로 인정받았으니까 자기의 입질에서는 큰 그건 없었겠죠. 근데 다만 지금이 딱 90년대 윈도우가 다시 PC 시장에 등장했을 때 그 시점처럼 AI가 지금 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애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대응하지 못한다면 나락이 아니죠. 잠깐 내려갔다가 그 조니 아이브가 19년대 나갈 때도 분명히 팀쿡과 좋은 관계로 나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나가고 나서 언제든지 애플에 복귀할 꿈을 꾸고 있은 것처럼 조니 아이브도 나가 있었지만 다시 애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지 않을까? 제가 원래 박물관에 사람들 왔을 때 그 말 했습니다. 맥킨토시를 애플에 놔놓고 애플이 딱 10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팀쿡은 짧으면 15년, 길면 20년은 내가 못 버티기라고 제가 그분들한테 막 내뱉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전후로. 근데 왜냐면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맥킨토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가실 때는 스마트 기기와 맥과 그다음에 온라인 스토어들이 엄청 어쨌든 시장은 더 많이 넓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이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더 길게는 갈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15년, 20년. 근데 딱 그 시점에 지금 딱 온 거예요. 15년. 이건 AI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나가야겠죠. 혼나나 내가? 혼나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관장님께서도 역시 애플 덕후시기 때문에 그래도 진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스티브 잡스 대 팀 쿡의 이 시대. 그러니까 이 혁신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재임했던 시기가 지금 이제 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돌아왔었던 때가 97년이고 돌아가신 때가 2011년이고 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팀쿡이 하고 계시니까 둘 다 14년씩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이제 구분해서 보면 스티브 잡스의 이 14년은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쭉쭉 나오면서 매출액이 성장을 크게 했죠. 그러니까 2005년 매출액이 13.9빌리언이니까 한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정도였는데 이게 2011년이 됐을 때는 150조까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출시로 인해서 세일즈 그로스를 엄청나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팀쿡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는 혁신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확실하게 다른 게 소비자냐 투자자 관점이냐 이거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하드웨어 기반의 매출을 통해서 탑라인 그로스를 크게 가져왔다면 팀쿡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서비스 매출을 계속 늘리면서 이익률을 올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기반 매출을 확대하면서 내부적으로 혁신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ROE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재임하던 시절에 가장 높은 ROE는 34%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팀 쿡이 재임하는 시기에 가장 높은 ROE는 190%까지 갔었고요. 작년에는 165%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자본이 계속 빠진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130빌리언까지 갔던 자기 자본이 지금은 50빌리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미국 기업은 이런 경우들이 꽤 있고 뭐 자본 잠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자기 자본까지 가기도 하는데 자사주 매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주환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 같이 투자하는 스타일 입장에서는 ROE가 160%인 회사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목에 찬 상황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주환원을 더해서 자본 잠식으로 가더라도 이익이 꺾여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더 이상은 성장의 룸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 얘기하셨던 뭐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브 잡스 시대에는 소비자가 느꼈던 그 혁신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면 팀 쿡 CEO의 시대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혁신이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ROE 성장률이 어마어마했네요. 150% 이상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23년이 156%고 22년도는 197%거든요. 거의 200%. 네, 그러니까 사실 이 ROE 보면서 좀 비현실적이어서 저희도 분석을 하면서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미국 기업들은 이게 가장 지상 목표로 삼고 KPI로 삼고 발전하는 기업들이 꽤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소각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줄이면서 결국 주주환원 정책에 조금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성장주로서의 기대감이 조금 한풀 꺾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좀 변화하는 그런 느낌이 좀 짙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초에 내놨던 실적에서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좀 변화하는 양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애플 부사장이 AI 이용을 검색을 통해서
이 기존 검색 엔진을 또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강점과 약점, 기회와 또 어떻게 보면 위협 요인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비즈니스 모델 변화는 그때 2016년에 서비스 매출 늘리겠다라고 한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서비스 매출 비중이 최근 분기 기준으로 28%까지 올라왔거든요. 매출 비중으로. 그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는 50%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검색 엔진을 구글로 쓰면서 구글한테 받는 돈이라든지 이렇게 좀 순수하게 하드웨어 판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위기 상황을 한번 맞이했다라는 게, 앱스토어에서 취하고 있는 수수료 30%에 대해서 EU에서는 제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외부 앱 설치도 가능하고 외부 결제도 열어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고하게 유지해왔던 그 플랫폼의 지위가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서비스 매출을 어디서 더 늘릴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애플한테 돈을 뭘 더 낼 거냐 고민해 보시면 사실 더 낼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애플 디바이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애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쓸 텐데, 그게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돈을 내는데 그거보다 더 내면서 쓰려면 서비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제미나이 프로 서비스를 쓰는데 지금 한 달에 29,000원이거든요. 그럼 그런 서비스가 붙어주면 15,000원에서 29,000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확장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서비스가 붙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뭐 기회이자 위기인 영역이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서비스 매출을 늘릴 만한 게 어디가 있을까, 이게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지갑에서 돈을 쓰게 하려면 특히 애플 같은 기업은 굉장히 좀 혁신적인 서비스가 붙어줘야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원장님, 애플 덕후로서 박물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애플 마니아분들이 오실 텐데 많이 안 알려서 많이 찾아요.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아까 우리 스티브 잡스 얘기도 했지만 과거의 애플, 전성기 느낌의 그 애플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애플의 모습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떠십니까? 일단 박물관이니까 다 자기의 추억이 있잖아요. 애정이 있으시죠? 애플 하면 잡스라는 공식이 있고, 그러니까 애플을 이야기하는 잡스를 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이 돌아가신 14년 동안 변화 없는 애플을 보는 건 똑같으니까요. 변화가 없는. 없죠. 이게 아까 말 라인업만 만든 거 말고는 뭐 하드웨어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애플의 가장 큰 약점, 혁신의 부재라고 좀 팀쿡이요. 팀쿡의 존재와 혁신의 아까 제가 부재군요. 배웠는데 정말 그 비즈니스 경영학자의 CEO는 충분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제 애플의 시작과 애플의 성장과 잡스님이 계실 때 애플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원래 아이팟을 만들 때도 아이팟은 MP3는 원체 많았었고요. 아이팟 뒤에 아이폰을 만들고 그걸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을 건데, 제가 박물관 하면서 한 40년 컴퓨터 쫙 라인해놓고 딱 보고 있으면 잡스님한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디지털한 시키는 어떤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PC 시장을 만들었죠. 윈도우 시장을 만들었죠. 90년대 멀티미디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2000년도 들어와서 디지털 온라인 세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폰을 스마트 시장 만들었죠. 이게 돌아가신 건데,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디지털화되어 있던 걸 딱 보면 지금 딱 AI가 맞고요. AI의 최종은 AI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플이 AI 분야에 늦었어. 그럼 AI 로봇 먼저 가면 되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를 같이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 애플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도 모든 기능을 다 안 하시잖아요. 지금 진행자분님은 제작 잘하시고, 저는 모으는 거 잘하고 분석 잘하시잖아요. 그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로봇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 뭘 할 수 있는 AI 정도만 여기서 완벽한 AI 로봇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었어요. 네. 우리 늦었어. 우리 방향 이거야라고 하면 차라리 그게 애플답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만약에 스티브 잡스님께서 만약에 생존에 계셨더라면 정말 뭐 AI와 뭐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뭔가, 지금의 어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애플 뭔가 자기 좀 걸 안 내놓고도 자기화 시킬 수 있는 애플의 영역, 애플 왕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 좀 많이 소개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관장님의 요지는 팀쿡의 존재, 그리고 혁신의 부재, 이게 가장 큰 제가 애플의 한쪽만 약점이 아닌가. 보는 어떤 그게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얘기 좀 해볼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애플 입장에서는 정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느낌인데 중국 공장을 피해서 이제 인도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던 이 애플의 어떤 청사진, 지금으로서는 좀 물거품이 된 그런 분위기고 미국 생산으로 인해서 아이폰의 뭐 가격 상승이라든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후폭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애플은 지금까지 제조기업이라고 하기에는 패밀리스 형태였죠. 그러니까 공장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플라이 체인들을 굉장히 잘 관리하면서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고 적당한, 그러니까 마진을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가격대에 판매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리쇼어링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애플의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인상은 아마 받아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엔 그 뒤에 이어지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루머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2026년 말에 애플 폴더블 폰이 준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프로 이후의 버전으로 글라스 형태로 지금 메타나 구글에서 준비해서 나왔던 글라스 형태의 디바이스도 준비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나와서 추가적인 매출을 붙여준다면 뭐 그 과정에서 제조 공정이 좀 더 미국으로 온다거나 하는 이슈들을 누르면서 이익 성장이 가능할 텐데 새로운 디바이스가 없다면 사실 그거는 그대로 그냥 비용 증가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제조 원가의 상승은 이제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애플의 그 사과 로고가 주는 그 반짝반짝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줬던 디바이스가 이제 아이폰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이폰이 없는 애플 가능할까요? 아이폰 쓰시죠? 당연히. 예, 한 번도 바꾼 적은 없는데요. 아이폰이 거의 매출의 반과 이게 반 50% 이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포기할 수 없고 천천히 줄여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애플은 맥킨토시 하나만으로 수익을 올려서 근데 지금 맥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는 정도로 줄었지만 그 시장을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결국 아이폰도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웨어블이든 아니면 다른 기기를 로봇이든 등등 하지 않으면 애플의 성장은 아이폰이 사실 부재하다면 지금 뭐 애플의 성장성 얘기를 논할 게 아니라 사실 애플이 시장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아이폰 없는 애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모두가 다 아이폰 없는 애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래 관점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나 구글이 준비하고 있는 글라스 또 지금 저커버그나 이런 빅테크의 CEO들이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 대해서 좀 상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사실 아무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같이 상상해 봐야 되는 영역인데 저커버가 지금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기업, 레이벤 갖고 있는 기업이랑 계속해서 메타 글래스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추구하는 바는 이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 있지 말고 안경에서 그냥 바로 내가 보이는 거 분석 바로 해주고 그다음 물어보는 거 바로 대답해주고 여기서 실시간 번역해주고 찍을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찍어서 라이브를 해주고 뭐 이렇게 디바이스가 작동을 하는데 결국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반대로 또 우리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스마트폰을 쓰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건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SNS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글라스란 디바이스로 대체가 된다고 해서 이걸 안 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안경만 쓰고 그냥 살 것이냐. 요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커버그나 뭐 당연히 구글 CEO나 이런 사람들은 그 패권을 가져오고 싶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달려나가겠지만 스마트폰을 쓰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사용 행태는 완전히 이쪽에 SNS나 이런 쪽에 있죠.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는 아이폰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뭐 하방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가정을 하는 건 조금 또 과한 가정이 아닐까.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미래에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쓸지는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는 각자의 좀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애플 덕후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명함을 좀 자세히 들춰보면서 또 애플 자랑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이거 사과 한 입 베어 묵은 이 애플 로고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열광하는 건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많이 얹혀지는 것 같아요. 관장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왜 모르지? 아니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어떤 대답으로 이해시킬까 그 생각. 이해가 돼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네. 예. 뭡니까 이게? 여전히 프리미엄의 어떤 느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건 다른 명품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음, 같은 백인데 얘는 10만 원 하는데 얘는 1,000만 원을 해요. 네네네. 근데 1,000만 원 구매자는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생산량이 적을 뿐인 거고. 애플의 사용자도 따지고 보면 PC든 스마트폰이든 시장성이 넓지는 않아요. 뭐 20, 30%? 뭐맥 같은 경우는 10, 20% 이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애플은 어떻든 전 세계 1등 기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까지 간 거는 또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고 그 애플을 만들고 매킨토시를 만들고 등등 뭐 넥스트를 만들고 해왔던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서 97년에 복귀했을 때도 유저도 난리가 났었죠. 아마 아까 제가 팀쿡이 나가면 조니 아이브가 오면 그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고는 90년 초반에 애플이 입사를 하는데 이제 애플이 망하기 직전에 나가려 하다가 잡사가 잡아서 이제 디자인팀을 이끌면서 이제 개발의 모든 주도를 하게 되거든요.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어찌 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유산을 제대로 잘 유지하고 창조적인 걸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빈자리, 그러니까 애플이 물론 약간 퍼펙트 무브라고 하긴 하지만 어느 부분 정도는 퍼스트 무브라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리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팀쿡 같은 경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플에서 기대하는 그 기술력만은 아닐 거거든요.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충족, 그 연예인에 비하면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셨듯이 사실 애플 특히 사과 한 입 베어 먹은 로고가 상징하는 그 상징성은 어떻게 보면 혁신의 어떤 헤리티지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그거를 굉장히 좀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애플 덩크시잖아요. 예. 예. 이 프리미엄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이 애플 로고 그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둘 다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여전히 애플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지만 구글이 만든 핸드폰을 쓰기보다는 삼성전자나 화웨이나 샤오미가 만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어떤 레퍼런스 폰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그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랑 시너지가 완벽하게 나도록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폰은 iOS를 쓰는 디바이스는 딱 아이폰만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싱크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디바이스 간의 호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한번 이제 기업 분석 차원에서 좀 다른 갤럭시나 지금 차고 있기도 한데 샤오미 그 스마트워치나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이 호환성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아이패드, 맥에서 활용 가능하고 심지어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맥 옆에다 놓으면은 마우스 오버 기능으로 해서 마우스가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또 다른 그냥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에어드랍 같은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은 사실 이런 디바이스를 다 갖고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하나라도 남의 거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물론 이제 삼성이나 다른 회사들도 이런 걸 쫓아오고는 있지만 애플처럼 시미스하게 넘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주는 이제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주는 이제 멋져 보이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런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게 애플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제가 아는 뭐 개발자분들이나 웹 디자이너 분들도 좀 있는데 그분들도 거의 뭐 매킨토시나 맥 그 라인업 제품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계속 쓰다 보면은 쓰시던 분들은 정말 쓰기 편한 게 하나를 이제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애플 제품, 애플 라인업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애플이 올해 가장 가치 있는 글로벌 브랜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4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관점 이 가치, 뭐 혁신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시장의 평가는 그만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갤럭시 사는 사람들도 꼭 한 번쯤은 애플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고 애플 쓰는 사람은 계속 애플을 쓰고자 하니까 그 기대감과 호기심과 그것들이 만들어준 1등 아닐까요? 애플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로 넘어오실 생각은 마음이 거의 전혀 없죠. 거의 잘 전혀 찾기는 없어요, 힘든 것 전혀. 같습니다. 진짜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한 10몇 년째 계속 갤럭시만 쓰고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 이제 휴대폰 시장이 애플 그리고 삼성
뭐 두 개의 어떤 프리미엄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해 왔는데 두 브랜드의 지배력이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애플 굉장히 공고하긴 한데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보장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제품이나 만들지 않는 확고한 제품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 양날의 검인 거죠. 결국 아무 제품이라도 만들어봐서 테스트해보고 이게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그러니까 양산에서 정말 대중화가 가능한 제품인지는 테스트가 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제가 이거 차고 있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샤오미 산하에 있는 다른 브랜드고 어메이즈핏이라는 브랜드인데 거기서 아웃도어용으로, 그러니까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샤오미 브랜드를 붙여서 또다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제품의 확장성. 그쵸. 좀 니치 마켓이라도 아주 작은 시장이라도 이 시장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제품의 문제는 뭔지를 실제 테스트가 좀 가능할 텐데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 게 애플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프리미엄 요인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애플의 제품은 한 대 팔 때 연간 몇 천만 대 이상이 팔리잖아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몇 억 대가 팔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디바이스는 실험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이어지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브랜드 가치가 유지하는 것도 매우 좋은 거긴 하지만 이런 테크 업체처럼 제품의 사이클이 계속 바뀌어가는 데에서는 약간은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테스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FSD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베타 테스트를 운전자들이 다 해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다 그냥 베타 테스터로 나서준 건데 대부분의 애플은 기업들이 뭐 그런 방식을 그렇죠. 채택하고 있죠. 네,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건데 그러니까 팀 쿡의 성향 같기도 해요. 사실은 스티브 잡스 시절에 만들었던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완성도 보면 그렇게 완성도 있지 않거든요. 배터리 시간 한 3시간밖에 안 가고 봉투에서 꺼냈던 게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고 얇게 만드는 게 혁신적이었을 뿐이지 이게 엄청나게 디바이스로서 완성도가 높고 우리가 생활 쓰기 좋냐. 저도 써봤지만 무릎에 올려놓으면 여기가 뜨거워서 화상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혁신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실험을 하는 걸 팀쿡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의 사이클을 좀 빨리 바꾸는 거, 시도해보는 게 어려운 거는 브랜드 가치 지금은 높지만 앞으로에서는 좀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행보, 지금까지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최초보다는 뭔가 좀 완성도를 추구하면서 좀 후발주자 느낌도 좀 갖고 가면서 이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거 애플이 뭐 자율주행 뭐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러면서 애플이 테슬라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애플이 개발했던 것들을 보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 OS를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할 때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을 엄청 염두에 두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럼 그 안에서 뭔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운전을 신경 쓰다 보면 사실 엔터테인먼트를 할 시간은 없는 거고 그 디바이스는 완전히 안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애플이 뭔가 끼어들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를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아이폰은 앱스토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아이팟 같은 경우는 아이튠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이러한 두 개의 결합. 또 하드웨어끼리도 연결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에어팟이랑 아이폰이 블루투스로 연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기엔 이 두 개는 굉장히 블루투스가 아닌 다른 걸로 연결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애플 워치랑 아이폰이랑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상위 가치로 두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먼저 만드는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잡스가 없을 때 애플의 디자인을 보면 그냥 엔지니어들이 만든 그냥 애플 제품이에요. 한눈에 전시장에 오면 이 부분은 잡스가 없을 때 잡스가 있을 때 딱 나눠질 수 있는 게 딱 보이거든요. 좀 더 투박한가요, 느낌? 그냥 투박하죠. 그 투박하면 왜냐하면 어쨌든 기술 기업이었으니까 엔지니어가 우선적이었을 거예요. 그럼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하면 사각형부터 그려서 설계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디자인팀 주면 사각형밖에 제품이 안 나오겠죠. 근데 잡스가 복귀하고 존 이아이브 만나고 뭐 팀쿡 이렇게 3자
삼두체제가 되고 나서는 어쨌든 디자인을 하고 나서 그걸 일단 엔진팀으로 넘어가니까 제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람 만나고 있지 않을까요?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이제 워렌 버핏 께서 물러나시는데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은 워렌 버핏이 애플 투자로 얻은 수익이 그가 다른 투자로 얻은 모든 투자의 어떤 수익보다도 훨씬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죠. 우리 버핏 옹께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애플 주식을 이제 인수했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 애플 주가가 무려 한 680% 이상 네. 급등했다고 해요. 거의 700% 가까이 이제 수익을 올렸는데 자,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지난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대거 매도했던 애플의 주식 지분 이젠 매매 없이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왜 안 줄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버핏 옹을 좀 믿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될런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투자 스타일이긴 한데 개인들이 그걸 그대로 쫓아가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주주환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펀더멘탈하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매수를 했던 2016년에 팀 쿡이 우리는 서비스 매출로 바꿔나갈 거다. 서비스 매출이 높아져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서 그대로 변동성이 큰 재무제표 상황이었는데 서비스 매출 비중을 올리면 결국에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틀은 이미 플랫폼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워렌 버핏은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ROE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ROE가 200%까지 찍고 다시 150%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이거보다 ROE 높은 회사의 투자를 찾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의 운용 자산이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어떤 회사 ROE 높은 회사에 맡겨서 성장을 같이 간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봤을 때 그 버크셔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 첫 번째 부분의 성장 부분 이게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데 서비스 매출 비중이 지금 30%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뭐 50%, 60%, 70%까지 갈 수 있다. 뭔가 서비스의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의 업사이드 룸이 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 입장에서도 조금씩 좀 처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B2C 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컨텐츠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매출단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투자 스탠스는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WDC 2025년 세계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6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신제품을 준비 중이다. 애플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새로운 뭐 컨텐츠에 대한 개편안이나 기획안이 나올지 기대를 해야 될까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AI 쪽에 좀 몸을 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만들고 있으니까 운영체제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은 지금 새로 넣을 수 있는 거는 6월 달이니까 맥 쪽일 거고요. 운영체제는 이제 새로운 운영체제를 뭐 가을에 발표하겠다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자나 아니면 애플을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AI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일 첫 번째 가치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제시를 하느냐 아니면 그 제시를 안 하고 또 가을로 11달로 다시 미룰지 그거는 뭐 기대는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정말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 뭐 기획안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스마트 글래스 얘기들 좀 해보면은 뭐 메타라든가 구글 뭐 스마트 글래스 출시를 하겠다. 고가의 XR, 그 확장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이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헤드셋을 넘어서 이 안경, 이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이 XR 시장을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거든요. XR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정체된 느낌이에요. AI에 좀 가리워져서. 근데 XR 기계의 어떤 휴대성, 그리고 보편성이 좀 보완된다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좀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좀 애플과 뭐 여러 가지 경쟁 연합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개발자 컨퍼런스가 사실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 기사화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신제품이 뭐가 나왔는지, OS가 뭐가 나왔는지 하는 헤드라인 키노트만 딱 보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건 대략 한 일주일의 기간 동안 애플 그 캠퍼스 안에서, 애플 회사죠.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iOS 관련된 세션도 있고요. 아이패드 OS 관련된 세션도 있고, 워치 OS, 그 다음에 맥OS,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많이 강화된 거는 XR, VR 쪽 OS와 관련된 세션들이 진행되거든요. 이 세션이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는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그러니까 SDK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개발자 여러분들은 우리 거에 맞춰서 개발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언론화되고 기사화되기는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보통은 WWDC에서 이런 세션들이 강화되고 난 다음에 한 1, 2년은 지나야 본격적인 제품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돼야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이제 비전 프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됐다면, 올해도 아마 저는 그건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구글에서 나온 글라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메타 글라스는 요 안에 그 화면이 없거든요. 네. 그냥 그 VR, 우리가 그냥 보는 안경을 보고 있는 건데, 구글 거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우리 예전에 이제 드래곤볼 같은 데 보시면 스카우터 같이 영상을 띄울 수 있는 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글라스에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애플이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메타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비전 프로에서 가장 문제는 사실 배터리거든요. 이거 뒤에다 꽂고 하지 않으면 2시간도 못 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글라스로 만들었을 땐 또 배터리 수명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발표를 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이게 실제로 내가 살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WWDC를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얼마나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경쟁사는 저는 이제 중국 기업들보다는 미국 빅테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이 세 개 다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 한 15년간은 아이폰 등장 이후부터는 대부분 다 애플 아이폰에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폰 덕분에 성장한 회사니까요.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던 회사가 아이폰 덕분에 설립이 가능했던 회사니까. 근데 결국에 그들이 차지하고 싶은 건 아이폰처럼 소비자한테 가장 가까운 디바이스를 갖는다든지 B2C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구글도 계속 지금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결국에 가장 자기가 가까이 있는 게, 가장 고객과 가까이 있는 게 본인이길 원하는 거죠. 빅테크들은 모두가 그걸 원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B2C 영역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픈 AI를 인수하면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 메타는 지금 이런 형태보다는 본인들이 글라스로 하게 되면 아이폰에 들어가지 않고도 자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디바이스 자체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딱 꼽기는 어렵지만 빅테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애플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많이 추락했을 때 사두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 어쨌든 다시 주가가 상승 곡선을 한번 타면은, 그 흐름에 올라타면은 장기적인 어떤 강세 기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애플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좀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애플의 적정 주가 얼마로 보십니까? 뭐 저는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그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사는 게 저희 펀드에서, 액티브 펀드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M7 기업들이 다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면에 따라서 지금 들고 가야 되는 기업이 있고 지금 분기엔 좀 아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그걸 스윙을 하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제한된다라는 거죠.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장점을 삼기에는 사실 엔비디아가 오히려 더 빠져 있는 거라 볼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리고 더 빠져 있는 거로 보면은 구글이 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M7 내에서의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인 우위라는 게 그렇게 크진 않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는 애플 주가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뭐 1년 뒤에 오른다면 그때 잘못된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기간 동안 나머지 M7 기업들은 얼마나 올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있는 돈을 최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애플은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왜냐하면 이걸 또 나눠서 설명해 드리면 EPS 상승이 있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아이폰이 내년까지는 지금의 형태대로 그냥 나올 거기 때문에 뭔가 매출액 성장이 크게 있거나 이익 성장이 크게 있기는 어렵고요. 서비스 매출이 뭐 갑자기 붙을 만한 요소보다는 위험 요인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은 서비스 매출이 올라가야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텐데 그것도 좀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많이 빠졌을 때 스윙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전고점을 뚫는 식의 성장은 쉽진 않다. 지금이 적정한 수준의 주가고 한 25배에서 27배 정도의 퍼밸류라면 적정한 밸류에이션 레벨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네. 물론 애플이 굉장히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또 다른 M7과 비교를 해서 그렇죠. 이제 네.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좀 무리 없는 적정 수준의 주가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장님 주식은 안 하신다고. 네.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컴퓨터를 먹을 게 아니었네요. 90년대 주식이 몇 그러니까요. 달러 할 때였으니까 차라리 그걸 했으면 저 여기 안 앉으셔도 될 뻔했네. 애플 덮으셨으면 애플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좀 아, 매입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생각을 안 했던 게 제 그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젊었나 봐요. 사실 네. 10수년 동안 이렇게 무료로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박물관을 운영하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오신 게 사실 부산에서 굉장히 멀리서 오셨거든요. 네. 저는 원래는 전산과 출신에서 프로그래밍 하던 시즌에 굉장히 그랬구나. 80년도 후반 국내에 애플이 들어온 게 이제 엘렉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91년에 이제 애플 처음 접했는데 매킨토시를 접한 거예요. 286을 만지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 마우스를 구경한 거죠 처음에. 그런데 그 회사에 또 입사를 하게 되었네 대리점에 부산에 그 엘렉스라는 총판 대리점에 그 이후로는 오로지 애플 길을 갖게 되었고 제 삶이었고 제가 아마 애플을 안 만났으면 어디서 개발자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인터뷰도 못 하고 있었을 거죠. 딱 그 애플을 접하는 순간부터 제 길은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지 않나. 제가 한 10년 동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유료로 했는데 전시장을 만들고 체험장을 만들어서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컴퓨터를 직접 다 만져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시도했던 게 박제 같은 경우에 고정되어 있는 눈을 보고 가는 박물관은 맞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컴퓨터는 어쨌든 작동을 해야 되고 내가 만져보고 그 시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군요. 그럼요. 관심 있으신 분은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우리 관장님의 애플 뮤지엄도 많은 관심과 네.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애플 덕후, 애플쟁이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또 여전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애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탈탈 털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기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를 말끔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